살려주세요.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제 아들이 저 불길 속에 있어요. 선우야, 김사무, 엄마가 여기 있어. 시뻘건 화마가 집어삼킨 건물 앞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던 젊은 여인의 절규. 살타는 냄새와 무너지는 건물의 굉음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녀의 악몽 속에서 매일 밤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어미의 심정이란 썩어 문드러져 형체조차 남지 않은 잿더미와도 같을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핏줄이 당기는 천륜의 힘과 운명의 잔인한 장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강산이 3번이나 바뀌고도 남을 긴 시간이지만 지수건설의 윤지수 회장에게는 그저 고통의 연장선일 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회장이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여자의 심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도 눈물도 없는 철의 여인이라 불렀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매일 밤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하고 죽은 남편과 잃어버린 아들의 사진을 끌어안고 숨죽여 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지만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30년 전 그 뜨거웠던 화재 현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반면 화려한 서울의 빌딩숲 그림자가 길게 드리운 곳,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눅눅한 반지하 단칸방에는 강민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 33 살인 민우는 공사판을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섞인 파스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방 안. 민우는 안전모를 내려놓자마자 구석에 누워있는 늙고 병든 여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오늘 병원비 정산하고 오는 길이에요. 걱정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더 치료받으면 좋아지실 거라고 했어요. 민우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칠순이 다 된 양어머니의 병원비는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나 민우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친부모에게 버림받아 쓰레기장에 버려졌다고 믿고 있는 민우였지만 자신을 거두어준 양어머니에 대한 효심만큼은 지극했습니다. 비록 그 양어머니가 민우에게 씌운 빚더미 때문에 그가 매일 목숨을 건 고공 작업을 해야만 하는 처지였지만 말입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민우가 일하고 있는 공사 현장은 바로 윤지수 회장이 사활을 걸고 진행 중인 랜드마크 타워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그날은 하늘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검은 먹구름이 잔뜩 낀 날이었습니다. 윤지수 회장은 현장 시찰을 위해 수십 명의 임원들을 대동하고 공사장을 찾았습니다. 번쩍이는 검은 세단에서 내린 윤 회장의 모습은 먼지 구덩이 속 노동자들과는 다른 세상 사람 같았습니다. 고공 비계 위에서 철근을 나르던 민우는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우연히 윤 회장과 눈이 마주칠 뻔했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민우는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고 저려오는 알 수 없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처음 보는 저 귀부인을 보는데 왜 눈물이 날 것 같은 걸까? 민우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일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금속음이 현장의 소음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타워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육중한 철제 자재들이 강풍에 흔들리더니 와이어가 끊어지며 윤 회장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비명 소리가 난무했지만 수행원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에 바빴고 윤 회장은 공포에 질려 발이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치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하늘에서 무언가가 쏜살같이 내려왔습니다. 바로 민우였습니다. 안 돼요. 피하세요. 민우는 자신의 몸을 던져 윤 회장을 감싸 안고 바닥으로 굴렀습니다. 끙 하는 굉음과 함께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잠시 후 정적 속에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 회장은 자신의 위를 덮고 있는 낯선 청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민우의 등과 어깨는 날카로운 파편에 찢겨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콜록거리며 먼지를 털어낸 민우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윤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 없으십니까? 민우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윤 회장의 눈동자에 박히는 순간 윤 회장의 심장은 패는 듯 했습니다. 피가 흐르는 이마, 땀에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저 눈매, 그것은 낯선 타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불길 속에서 잃은 남편의 젊은 시절, 얼굴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잃어버린 아들 선우가 살아서 자랐다면 딱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윤 회장의 떨리는 손이 허공을 저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대체 누구길래? 하지만 목구멍이 턱 막혀 말은 나오지 않고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졌습니다. 민우는 그런 윤 회장의 반응이 그저 사고의 충격 때문이라 생각하고 서둘러 몸을 일으켜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자신을 걱정해주는 이 청년. 윤 회장은 흑투성이가 된 민우의 손을 멍하니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전율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늘이 맺어준 피의 끌림일까요? 민우는 자신이 방금 목숨 걸고 구한 여자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아픈 몸을 이끌고 절뚝이며 다시 일터로 향하려 했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공사 현장의 정적을 찢으며 울려 퍼졌습니다. 구급차와 경찰차가 들이닥치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윤지수 회장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절뚝거리며 멀어지려는 강민우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팔을 대충 작업복으로 감싼 민우는 몰려드는 구급대원들을 손살에 치며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당 받아야 해서 병원 갈 시간 없어요. 그냥 찰과상일 뿐입니다. 민우의 목소리에는 고단한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윤 회장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비서와 경호원들이 만류했지만 그녀는 그들을 뿌리치고 민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봐요, 젊은이, 피를 이렇게 많이 흘리는데 어딜 간다는 말인가요? 당장 치료부터 받아요. 윤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우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민우의 얼굴 가까이에서 윤 회장은 숨이 멎을 듯한 충격적인 무언가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민우가 흐르는 땀을 닦기 위해 앞머리를 쓸어 올린 그 순간 그의 왼쪽 이마 귀퉁이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화상 흉터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그 끔찍했던 화재 현장에서 불길에 휩싸인 아들 선우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아이의 이마를 스치고 지나갔던 뜨거운 불똥의 흔적과 위치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윤 회장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선우는 그때 죽었어. 시신을 못 찾았을 뿐이지 잿더미가 되었다고 경찰이 그랬어. 그녀는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본능적인 모성애는 이성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당황한 민우는 윤 회장의 뜨거운 시선이 부담스러운 듯 시선을 피하며 무의식적으로 오른손을 들어 귓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옷에 피가 묻으셨네요. 죄송합니다. 민우가 웅얼거리며 귓볼을 엄지와 검지로 비비는 그 습관. 윤 회장은 그 자리에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것은 죽은 남편의 버릇이자 어린 선우가 불안하거나 긴장할 때마다 보이던 고유한 습관이었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을 수 있어. 하지만 흉터의 위치와 사소한 버릇까지 똑같을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 윤 회장의 가슴 속에서 꺼진 줄 알았던 희망의 불씨가 거대한 화염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착각이라면 또다시 겪어야 할 절망을 그녀는 견딜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윤 회장의 이상한 반응에 당황하여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인파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멀어지는 민우의 등 뒤로 윤 회장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박 비서가 다급하게 부축했지만 윤 회장은 박 비서의 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박 비서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강한 힘이었습니다. 박 비서, 지금 당장 저 청년에 대해 알아봐. 이름, 나이, 사는 곳, 가족관계 하나도 빠짐없이 샅샅이 조사해. 회장실로 돌아온 윤 회장은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민우의 이마에 있던 흉터와 귓볼을 만지던 손짓이 환영처럼 떠다녔습니다. 33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나이, 남편을 빼닮은 외모, 그리고 결정적인 신체적 특징들, 모든 정황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윤 회장은 섣불리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수많은 아이들을 찾아다녔고 그때마다 겪었던 실망과 좌절이 그녀를 겁쟁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내 핏줄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외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박 비서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박 비서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심각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강민우 씨에 대한 기본 조사를 마쳤습니다만 보고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으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뜸들이지 말고 말해. 그 청년 부모가 누구라고 되어 있나? 박 비서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우 씨는 고아 출신이 아닙니다. 서류상으로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양춘자 씨의 친아들로 호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윤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이상한 점이라니. 박 비서가 서류 한 장을 꺼내 윤 회장 앞으로 밀었습니다. 강민우 씨의 초등학교 입학 기록과 출생 신고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양춘자 씨가 3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갓난아기를 데리고 동네로 이사 왔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임신한 적도 없던 여자가 말입니다. 윤 회장은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위 활자들이 춤을 추듯 어지러웠지만 30년 전이라는 시기와 갑자기 나타난 아이라는 문구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가난 때문에 버림받은 아이라던 민우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만약 그게 거짓이라면,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 아들을 훔쳐가서 자신의 아들로 위장한 것이라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가설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회장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당장 유전자 검사 준비해. 그 청년이 마시던 물병이든 머리카락이든 뭐든 확보해서 나와의 친자 확인 검사를 진행해. 그리고 그 양어머니라는 여자 뒷조사도 철저히 해. 내 예감이 틀리지 않다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윤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와 간절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진실의 문 뒤에는 어떤 비극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는 반지하 방. 강민우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찢어진 어깨 상처에 소독약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갈 돈이면 어머니 영양제라도 하나 더 사드려야지 하는 생각에 대충 약국에서 산 붕대만 칭칭 감은 채였습니다. 그때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와 함께 양어머니 양춘자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민우야, 너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옷이 왜 그리 엉망이야? 피냄새가 진동을 한다. 민우는 황급히 피 묻은 작업복을 등 뒤로 감추며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엄마. 그냥 현장에서 작은 사고가 있었는데 제가 사람을 구했거든요. 양춘자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물었습니다. 사람을 구해? 누구를? 민우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건설사 회장님이요.
윤지수 회장님이라고 엄마도 뉴스에서 본 적 있죠. 그분 머리 위로 자재가 떨어지는 걸 제가 몸으로 막았어요. 그 순간 양춘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들고 있던 물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챙그랑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뭐? 누구라고? 윤지수? 그 여자가 거길 왔어. 그 여자가 널 봤니? 내 얼굴을 봤어. 양춘자의 반응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앙상한 두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의 과민한 반응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회장님이 저한테 고맙다고까지 했는데요. 그냥 우연히 만난 거예요. 양춘자는 민우의 팔을 꽉 움켜쥐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만둬. 내일부터 그 공사장 나가지 마라. 다른 일자리 알아봐. 제발 부탁이다. 민우야, 그 여자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 민우는 어머니가 병세 때문에 예민해진 것이라 생각하고 그녀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일단 쉬세요. 하지만 이불을 뒤집어 쓴 양춘자는 어둠 속에서 공포에 질린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뺏길 수 없어. 그 여자가 알면 우린 다 죽어. 그것은 단순한 헛소리가 아닌 30년 전 저지른 죄악이 가져온 비명소리였습니다. 한편 윤지수 회장의 집무실에서는 숨 막히는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박 비서는 윤 회장의 지시를 받고 민우가 일하는 공사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회장님의 생명의 은인에게 살해금을 전달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진짜 목적은 민우의 유전자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박 비서는 현장 사무소에서 민우를 만났습니다. 강민우 씨, 회장님께서 감사의 뜻으로 전하는 위로금입니다. 부담 갖지 말고 받으십시오. 박 비서가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지만 민우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실랑이 끝에 민우는 끝내 돈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박 비서의 눈은 매섭게 빛났습니다. 민우가 사무실을 나가기 전 마셨던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간 것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박 비서는 주위를 살핀 뒤 조심스럽게 쓰레기통에서 민우의 입술 자국이 선명한 종이컵을 꺼내 비닐팩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민우가 치료를 위해 잠시 풀어두었던 피 묻은 붕대 조각까지 몰래 수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회장님. 박 비서는 곧바로 국내 최고의 유전자 분석센터로 차를 몰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꼬박 이틀. 그 이틀은 윤 회장에게 30년보다 더 긴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식음을 전폐하고 전화기만 바라보았습니다. 혹시나 아니면 어쩌지. 또다시 절망하게 되면 나는 정말 살 수 있을까?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윤 회장은 피가 마르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 아침. 박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 봉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윤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어서 이리 가져와. 박 비서가 건넨 봉투를 낚아채듯 받아든 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인을 뜯었습니다. 종이를 꺼내는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조차 쉴 수 없는 정적 속에서 윤 회장의 시선이 결과지의 마지막 줄에 꽂혔습니다.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9%, 불일치 확률 0%. 윤 회장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 같은 외마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종이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맞았어. 내 아들이었어. 우리 선우가 살아있었어.
윤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피멍울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그녀의 모습은 천하를 호령하는 재벌 회장이 아닌 그저 잃어버린 새끼를 찾은 가여운 어미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박비서, 당장 차대. 내 아들 데리러 가야겠어. 지금 당장. 윤 회장의 눈빛이 젖은 낙엽처럼 슬프면서도 동시에 무섭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바로잡을 시간이 온 것입니다. 강민우는 어색한 양복 차림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지수건설 본사 최상층 회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생 흙먼지 뒤집어 쓴 작업복만 입던 그에게 박 비서가 사준 고급 양복은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생명의 은인에게 직접 보상하고 싶어 하신다는 박 비서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온 자리였지만 민우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 직전의 불길한 예감처럼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민우가 회장실로 들어서자 거대한 통유리 창을 등지고 서 있던 윤지수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화장으로도 감출 수 없는 초췌함이 묻어났습니다. 어서 와요, 민우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의 냉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윤 회장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은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서들을 모두 내보내고 직접 차를 따랐습니다. 찻잔을 건네는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려 찬물이 찻잔 받침으로 넘칠 정도였습니다. 회장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윤 회장은 대답 대신 민우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세월을 눈동자에 담으려는 듯 그 시선은 애절하고도 뜨거웠습니다. 윤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민우 앞으로 천천히 밀었습니다. 민우 씨, 아니 선우야, 놀라지 말고 들어주게. 민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선우라니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강민우입니다. 하지만 윤 회장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30년 전 화재 사고로 잃어버린 내 아들, 김선우가 바로 너란다. 여기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렴. 너와 내가 친자 관계일 확률이 99.99%라고 나왔어. 민우는 감전된 사람처럼 윤 회장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드라마 찍으세요. 저는 고아입니다. 가난 때문에 부모한테 버려져서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고아라고요. 민우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돈 많은 재벌 회장이 장난감 취급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서류는 쳐다보지도 않고 민우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돈으로 뭐든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남의 인생 함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분노로 가득 찬 민우의 외침에 윤 회장은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으며 민우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가지 마라. 엄마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못 알아봐서 미안해. 제발 한 번만 믿어줘. 처절하게 울부짖는 대한민국 최고 재벌 회장의 모습에 민우의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눈물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진짜 고통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잠시 여기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생 고아인 줄 알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 최고 부자가 친어머니라며 나타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민우처럼 화가 날까요? 아니면 기적이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민우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혼란스러운 정적이 흐르던 그때 민우의 낡은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발신자는 병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보호자분 되시죠?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겠습니다.
양춘자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오늘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빨리 오세요. 수화기 넘어 다급한 간호사의 목소리에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생물학적 어머니라는 사람의 호소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어머니는 오직 한 사람, 지난 30년간 자신을 먹이고 입혀준 양춘자뿐이었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우리 엄마가 위독하다고요. 진짜 엄마한테 가야 한단 말입니다. 민우는 매정하게 윤 회장의 손을 뿌리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장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선우야, 선우야, 가지 마라. 뒤에서 윤 회장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민우는 귀를 막고 달렸습니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유전자 검사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죽어가는 양어머니의 마지막 임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끔찍하게 여기는 양어머니가 사실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훔쳐간 유괴범이자 악마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비밀이 곧 밝혀지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병원 복도를 달리는 민우의 숨소리가 거칠게 울려 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와 마주하고 있었지만 지금 민우의 머릿속에는 오직 낡은 침대에 누워있을 어머니 양춘자의 얼굴뿐이었습니다. 땀으로 젖은 셔츠가 등 뒤에 차갑게 달라붙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 문을 박차고 들어선 민우의 눈에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앙상한 양춘자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삑삑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전도 모니터 소리만이 죽음이 임박했음을 차갑게 알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민우 왔어요. 민우가 침대 곁으로 다가가 뼈만 남은 양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워도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 온기 없는 손길에 민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감긴 눈을 힘겹게 뜬 양춘자가 흐릿한 초점으로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니, 우리 아들 왔어. 쉰 쇳소리가 섞인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늦었죠. 조금만 참아요.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민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흘러내리는 눈물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양춘자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힘없이 민우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 민우야, 내 아들 민우야. 엄마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녀의 눈에서 회한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민우는 오열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런 말 마세요. 엄마가 뭐가 미안해요. 가난한 저 키우느라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호강 한번 못 시켜드린 제가 죄인이지 왜 엄마가 미안해요. 하지만 양춘자의 미안하다는 말은 가난에 대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훔치고 천륜을 끊어놓은 씻을 수 없는 죄악에 대한 뒤늦은 참회였습니다. 양춘자의 호흡이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민우의 귀에 입을 가져갔습니다. 민우야, 장롱 안쪽 깊숙한 곳에 상자가 있어. 그걸 꼭 봐야 해. 그리고 용서하지 마라. 이 못난 어미를. 마지막 유언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기계음과 함께 양춘자의 고개가 힘없이 떨구어졌습니다. 엄마, 엄마, 눈 좀 떠봐요. 엄마. 민우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어머니의 시신을 붙들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병원 영안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민우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뼈저린 고독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친부모라 주장하는 재벌 회장의 존재 따위는 까맣게 잊은 채 그는 오직 자신을 길러준 유일한 가족의 죽음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례식은 초라했습니다. 조문객이라곤 공사장 동료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3일간의 장례를 마치고 텅 빈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민우는 멍하니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 곳곳에 배어있는 어머니의 냄새가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민우는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가지들을 개다가 문득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장롱 안쪽 깊숙한 곳. 민우는 낡아빠진 자개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이불과 옷가지들을 다 드러내고 바닥 깊숙한 곳을 더듬거리자 손끝에 딱딱한 나무 상자가 닿았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작은 상자였습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내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베네저고리 한 벌과 누렇게 변색된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베네저고리에는 낯선 이름이 수놓여 있었습니다. 김선우. 이게 뭐지? 김선우라면 그 회장님이 말했던 죽은 아들 이름인데. 민우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털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민우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봉투를 뜯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종이를 펼치자마자 첫 문장을 읽은 민우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민우야. 아니, 지수건설 윤지수 회장의 아들 김선우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지옥에 가 있겠지. 민우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그가 3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세상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엄마가 유괴범이었다니, 나를 훔쳐온 것도 모자라 내 친부모에게서 나를 숨기고 가난 속에 가둬두었다니. 믿을 수 없는 진실 앞에서 민우의 오열은 비명이 되어 터져 나왔습니다. 과연 이 잔인한 편지에는 어떤 끔찍한 과거가 적혀 있는 것일까요? 떨리는 손에 들린 편지지는 민우의 눈물방울로 얼룩져 글씨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 더 선명하고 끔찍하게 민우의 뇌리에 박혔습니다. 죽은 양어머니 양춘자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민우는 숨을 헐떡이며 편지의 다음 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민우야, 나는 죄인이다. 30년 전 나는 윤지수 회장 댁의 입주 가정부였다. 그 당시 나는 남편의 도박 빚과 불임으로 인생의 밑바닥을 기고 있었지. 반면에 윤 회장은 자상한 남편과 토끼 같은 아들, 그리고 넘쳐나는 돈까지 세상 모든 행복을 다 가진 여자였어. 나는 매일 밤 그 여자의 행복이 부서지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그 여자가 웃을 때마다 내 속은 질투와 증오로 시커멓게 타들어갔으니까. 민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주워다 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편지는 계속해서 그날 밤의 참혹한 진실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새벽 나는 부엌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그냥 겁만 주려고 했어. 그 잘난 집구석이 불타는 꼴을 보고 싶었을 뿐이야. 그런데 불길은 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번졌고 집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지.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도망치려던 내 눈에 거실 구석에서 울고 있는 네가 보였다. 3살배기 선우. 너는 불길 속에서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었어. 순간 악마가 내 귀에 속삭이더구나. 저 아이만 없으면 윤지수도 지옥을 맛보게 될 거라고. 그래서 나는 너를 안고 뒷문으로 도망쳤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윤 회장의 가슴에 평생 지울 수 없는 대못을 받기 위해서 말이다. 으악. 민우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편지지를 구겨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키워준 줄 알았던 어머니가 사실은 친부모의 집에 불을 지르고 자신을 납치한 방화범이자 유괴범이라니. 게다가 그 화재로 인해 자신의 친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떠올리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우는 다시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망쳐 나와서 너를 버리려고도 했다. 하지만 내 품에서 곤히 잠든 너를 보니 차마 그럴 수가 없더구나. 그래서 이름을 민우로 바꾸고 내 아들로 키웠어. 하지만 죄책감 때문이었을까? 나는 평생을 가난과 병마에 시달려야 했고, 너는 그런 나를 봉양하느라 꽃다운 청춘을 공사판에서 썩혀야 했지. 이게 다 천벌인가 보다. 민우야, 아니 선우야, 이제라도 제자리로 돌아가거라. 내 진짜 어머니 윤지수 회장에게 가서 이 편지를 보여드리고 용서를 빌어라. 나는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져 죗값을 치르마. 민우는 벽에 머리를 쿵쿵 큰벌으며 오열했습니다. 내 인생은 뭐였어? 도대체 내 30년은 뭐였냐고. 가난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다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민우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자신이 목숨 걸고 일해서 번 돈으로 원수의 병원비를 대고 그녀를 살리려 애썼던 지난 날들이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며칠 전 회장실에서 자신의 친어머니 윤지수 회장에게 했던 모진 말들과 행동들이었습니다. 제발 가지 마라 선우야. 애타게 자신을 부르던 윤 회장의 절규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자식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채 쫓아냈던 자신을 얼마나 원망하고 계실까. 민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좁고 더러운 반지하 방에 단 1분 1초도 더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 한구석에 놓인 양춘자의 영정사진이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베네쩌고리와 구겨진 편지를 가슴에 품고 미친 사람처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도 민우의 기구한 운명을 슬퍼하는 듯 굵은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꽂혔습니다. 민우는 우산도 없이 빗속을 뚫고 달렸습니다. 목적지는 단 하나, 지수건설 윤지수 회장의 저택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늦었어요.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과연 민우는 친어머니를 다시 만나 이 끔찍한 진실을 전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윤 회장은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가정부의 아들로 살아온 민우를 온전한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가장 잔인하고도 슬픈 재회의 순간을 향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가 서울의 밤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성북동 언덕길을 미친 듯이 달려온 강민우는 윤지수 회장의 대저택 높은 철문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온몸이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있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철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회장님을 뵙게 해주세요. 어머니, 어머니. 빗소리에 묻혀버릴 듯한 그의 외침은 처절했습니다. 보안실에서 경비원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이봐요, 당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당장 꺼져. 건장한 경비원들이 민우를 거칠게 끌어내려 했지만 민우는 바닥에 나뒹굴면서도 철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발요. 어머니를 만나야 해요. 드릴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흙탕물에 얼굴이 처박히고 옷이 찢겨도 민우의 눈은 저택에 불 켜진 창문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30년 동안 잃어버린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는 본능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시각 텅 빈 거실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창밖을 내다보던 윤지수 회장의 귀에 희미하지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환청일까? 윤 회장은 고개를 저었지만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비명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윤 회장은 맨발로 현관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비 오는데 어디 가십니까? 가사 도우미들의 만류도 소용없었습니다. 윤 회장은 우산도 쓰지 않고 정원을 가로질러 대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경비원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민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 회장을 본 경비원들이 당황하며 물러섰습니다. 회장님. 이 미친놈이 자꾸 난동을 부려서. 하지만 윤 회장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빗물과 진흙으로 범벅이 된 채 덜덜 떨고 있는 아들 민우뿐이었습니다. 선우야. 윤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에 고개를 든 민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나와 빗물과 섞였습니다. 어머니. 민우는 무릎으로 기어가 윤 회장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몰라 뵀습니다. 제가 불효자입니다. 민우는 품속에서 비에 젖지 않게 비닐로 꽁꽁 싸맨 상자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윤 회장에게 내밀었습니다. 윤 회장은 흙투성이가 된 민우의 손에서 상자를 받아 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그토록 그리워하던 자신이 직접 술을 놓았던 낡은 베네 저고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놓인 젖은 편지 한 통. 이게 다 뭐니? 윤 회장은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그녀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 그리고 슬픔으로 일그러졌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가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불을 지르고 아들을 훔쳐 달아났다는 끔찍한 진실. 내 인생을 내 가정을 파탄낸 범인이 바로 그 여자였다니. 윤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편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눈앞에 엎드려 울고 있는 아들을 보는 순간 그 모든 분노는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민우는 바닥에 머리를 내쓰며 오열했습니다. 용서하지 마세요. 저는 죄인의 아들입니다. 저를 키워준 그 여자가 어머니의 원수입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민우. 하지만 윤 회장은 빗속에 주저앉아 민우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니다. 선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피해자일 뿐이다. 윤 회장의 따뜻한 품이 차갑게 식어버린 민우의 몸을 감쌌습니다. 살아줘서 고맙다. 그 모진 세월 견디고 이렇게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다. 내 아들. 윤 회장은 민우의 얼굴에 묻은 흙탕물을 자신의 소매로 닦아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전 화마가 갈라놓았던 두 사람의 인연이 차가운 빗줄기 속에서 다시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우도 참았던 서름을 터뜨리며 윤 회장의 품에 안겨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늘도 그들의 재회를 축복하듯 뇌성병력을 멈추고 부드러운 빗줄기만을 내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선우야, 이제 아무데도 가지 마라. 엄마랑 같이 살자. 윤 회장은 탈진한 민우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두 모자는 서로를 의지하며 저택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세상 그 어떤 풍파도 다시는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을 만큼 단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양춘자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민우는 과연 과거의 상처를 딛고 진정한 지수건설의 후계자 김선우로 거듭날 수 있을지,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햇살은 잔인하리만큼 눈부시게 윤지수 회장의 저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구름 위에 떠 있는 듯 푹신한 침대에서 눈을 뜬 강민우는 잠시 자신이 천국에 온 것은 아닌지 착각했습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 대신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고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맡에 놓인 액자 속 어린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윤 회장 사진을 보는 순간 지난밤의 모든 기억이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강민우가 아니라 김선우구나. 입속으로 되뇌어 보았지만 그 이름은 아직 남의 옷처럼 낯설기만 했습니다. 똑똑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리고 윤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직접 끓인 따뜻한 미역국과 밥상이 담긴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잘 잤니, 선우야?
네가 좋아하는 반찬이 뭔지 몰라서 이것저것 준비해봤어. 어서 먹자. 윤 회장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표정만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보였습니다. 30년 만에 차려주는 아들의 아침밥. 그녀에게는 이 평범한 일상이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민우는 쟁반을 받아들었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밥알이 모래알처럼 깔깔하게 느껴졌습니다. 눈앞의 친어머니는 이렇게나 따뜻한데 민우의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차가운 납덩이 하나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세상을 떠난 양어머니 양춘자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민우는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두 명의 어머니가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유괴하고 친부모의 인생을 망가뜨린 범죄자 양춘자.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픈 자신을 업고 응급실로 뛰던 가난하고 불쌍한 엄마 양춘자. 이성적으로는 그녀를 증오하고 저주해야 마땅했지만 30년간 쌓인 정이라는 것은 칼로 무자르듯 쉽게 잘라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편지의 내용이 사실이라 해도 그녀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맛과 거친 손바닥에 옮기는 민우의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한참을 망설이던 민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 회장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선우야. 필요한 게 있니? 뭐든지 말해라. 민우는 주먹을 꽉 쥐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 그 사람에게 다녀오고 싶습니다. 윤 회장의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이라니? 설마 너를 유괴한 그 여자를 말하는 거니? 윤 회장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네, 제 양어머니요. 오늘이 사무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는 하고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안 된다. 윤 회장은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제정신이니? 그 여자는 네 아버지를 죽게 만들고 너와 나의 인생을 짓밟은 악마야. 그런 여자에게 인사를 가다니. 나는 절대 허락 못한다. 윤 회장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압니다, 어머니. 그 사람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 저 그 사람 미역국 먹고 컸습니다. 그 사람이 폐지 주어 판 돈으로 저 학교 보냈습니다. 죄는 밉지만 저한테는 30년 동안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서 따질 건 따지고 끊어낼 건 끊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온전히 어머니 아들 김선우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우의 눈에서 떨어지는 굵은 눈물방울이 카펫을 적셨습니다. 온전히 너로 살기 위해서라는 민우의 말에 윤 회장의 흔들리는 눈동자가 멈췄습니다. 피 끓는 모정은 결국 자식의 고집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윤 회장은 긴 한숨을 내쉬며 민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매듭은 내 손으로 직접 풀어야지. 대신 나도 같이 가마. 내 아들을 훔쳐간 그 여자 앞에서 보란 듯이 내 아들을 다시 찾아올 거다. 검은 세단이 도심을 가로질러 교회의 한적한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한 두 사람은 양춘자의 유골함이 안치된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유리벽 너머에는 양춘자의 영정 사진과 민우가 넣어둔 베네쩌고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양춘자는 고단한 삶을 내려놓은 듯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조차 지금의 민우에게는 비수처럼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을 들어 유리벽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엄마, 아니 양춘자 씨. 민우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호칭의 변화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과거와의 결별을 선언하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민우의 뒤에 서 있던 윤 회장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죽은 원수의 사진을 노려보았습니다. 과연 민우는 자신을 길러준 유괴범 앞에서 어떤 마지막 인사를 건네게 될까요?
그리고 그 인사는 그를 과거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요? 납골당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 애증의 드라마는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납골당,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양춘자의 영정사진은 무심할 정도로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는 강민우의 눈동자에는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오려는 듯 그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윤지수 회장은 당장이라도 유리벽을 깨부수고 저 뻔뻔한 유괴범의 사진을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아들의 등을 보며 애써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오롯이 아들 선우가 스스로 과거의 매듭을 짓는 시간임을 알기에 침묵으로 그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민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당신을 원망합니다. 죽어서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그 이기적인 질투심 때문에 우리 친어머니는 지옥 같은 30년을 보냈고 나 또한 거짓된 인생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민우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당신이 밉고 증오스러운데 왜 내 머릿속에는 당신이 끓여주던 김치찌개 냄새가 떠나지 않는 걸까요? 아픈 나를 업고 눈길을 달리던 당신의 그 땀 냄새가 왜 아직도 생생한 걸까요? 민우는 흐느끼며 유리벽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불덩이 같은 그의 이마를 식혀주었습니다. 당신은 유괴범이자 내 인생을 훔친 도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를 굶기지 않고 입히고 재워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모순이 나를 미치게 만듭니다. 차라리 나를 학대했다면 마음 편히 욕하고 침이라도 뱉어줄 텐데 왜 가난한 살림에 내 밥그릇에는 고기 한 점이라도 더 얹어주려 했습니까? 그게 죄책감이었나요? 아니면 아주 조금이라도 나를 자식으로 사랑했나요? 허공에 흩어지는 질문에 대답해줄 사람은 이제 세상에 없었습니다. 민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조금 전과는 달리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결정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죄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를 키우며 흘렸던 땀방울과 눈물까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30년의 세월은 내 몸과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강민우라는 이름은 당신 곁에 두고 가겠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당신의 아들로 살았던 강민우는 오늘부로 여기서 죽었습니다. 민우는 품에서 꺼낸 낡은 베네쩌 고리를 유리벽 앞에 내려놓지 않고 다시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김선우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잘 가요, 엄마. 다음 생에는 죄짓지 말고 부디 편안하게 살아요. 마지막 인사를 마친 민우가 뒤로 돌아섰습니다. 그곳에는 윤지수 회장이 붉어진 눈시울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윤 회장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는 대신 듬직하게 허리를 펴고 마주 섰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시죠. 집으로요. 그 한마디는 30년간의 방황을 끝내고 진정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 아들 선우야. 집으로 가자. 두 모자의 맞잡은 손에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전류가 흘렀습니다. 납골당을 나서자 거짓말처럼 먹구름이 걷히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옛말처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마주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안은 두 사람의 앞날에는 이제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눈부신 햇살을 향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더 이상 공사판의 먼지 속에 갇힌 강민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 그룹 후계자이자 어머니의 든든한 아들 김선우로서 새로운 인생의 첫발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흙바닥에서 뒹굴며 배운 귀중한 경험과 가난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 뜨거운 가슴이 있었으니까요. 계절이 2번 바뀌고 어느덧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갔지만 지수건설의 풍경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번쩍이는 본사 대회의실, 수많은 임원들이 숨을 죽인 채 단상 위에 선한 남자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이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은 채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가 돋보이는 그는 바로 김선우, 예전의 강민우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화면 대신 자신의 투박한 손을 들어 보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 손을 봐주십시오. 굳은 살이 박이고 여기저기 흉터가 남은 이 손은 제가 지난 30년간 현장에서 구르고 깨지며 얻은 훈장입니다. 선우의 목소리에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아들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안전장비 하나 없이 맨몸으로 비계 위를 오르던 일용직 노동자 강민우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우는 준비해 온 기획안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 표지에는 건설 현장 근로자 복지 및 안전 혁신안이라는 굵은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보여주기식 자선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현장 식당의 식단 개선부터 비정규직 의료비 지원, 그리고 실질적인 안전망 확충까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제안들이었습니다. 임원석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윤지수 회장은 흐뭇한 미소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와 단순히 호의호식하는 재벌 3세의 삶을 거부하고 자신이 겪은 고통을 거름 삼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 모습에서 윤 회장은 죽은 남편의 열정과 젊은 날 자신의 패기를 보았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윤 회장이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힘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기획안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김선우 상무, 아니 내 아들이 제시한 이 길이 우리 지수건설이 나아가야 할 미래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우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선우와 윤 회장은 함께 타워, 크레인이 높이 솟은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제 선우는 낡은 작업복 대신 지수건설 로고가 박힌 깨끗한 안전모를 쓰고 어머니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현장의 인부들이 선우를 알아보고 환호하며 달려왔습니다. 어이강 반장. 아니, 이제 김 상무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이거 정말 고맙네. 우리 같은 사람들 신경 써주는 건 자네밖에 없어. 동료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선우는 그들의 거친 손을 일일이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형님들, 무슨 말씀을요? 저는 영원한 김 반장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인 거 아시죠? 다치지 말고 일합시다. 윤 회장은 그 모습을 한 발 뒤에서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30년 전 화마가 앗아간 줄 알았던 행복이 더 크고 단단해져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선우가 어머니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윤 회장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누구 아들인데? 네가 자랑스럽다, 선우야. 우리 이제 아픈 건 다 잊고 이렇게 웃으면서 살자. 사랑한다, 내 아들. 석양이 지는 건설 현장. 황금빛 노을 아래 나란히 선 두 모자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가정을 다시 세우고 소외된 이들의 희망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30년의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찾은 빛.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눈물과 감동의 대서사시, 재벌 회장 어머니와 막노동꾼 아들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묻어둔 가족에 대한 상처나 그리움이 있으신가요? 오늘 선우와 윤 회장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